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트럼프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이 경제를 오르락 내리락 흔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밤잠을 설치해서요. 실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시간적 격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되는, 또 미국의 여러 어젠다가 발표되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는 혹은 행정명령을 사인하는 그런 일들이 주로 밤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죠? 우리는 잠을 설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는데, 전격 이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거기에 트럼프의 약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약점은 금리 두 단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토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치솟으니까 아무래도 이 상호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세계 주요국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뒤집듯이 뒤집어 놓는 이 트럼프의 약점. 그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 어쩌면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한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미 국채를 매도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트럼프의 약점이 바로 금리이다 보니까 중국은 미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 무역 전쟁을 계속 속행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카드로서 중국이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트럼프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금리의 급등락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 나만 따라와라. 내가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근데 유독 트럼프라는 인물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자기는 즐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이 트럼프의 행보가 반갑지만 않은 그런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 롤러코스터를 정말 즐기는 사람인가 했더니 즐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롤러코스터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설계하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는 단순히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그 여러 놀이공원에서 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다. 너무나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자,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조적인 트럼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이미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2025년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의견을 드렸고, 역시 트럼프 2.0서를 통해서 트럼프의 주된 이 카드는 바로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의 경과를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그 전후 배경 설명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상호관세를 발표하자마자 급등합니다. 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때 또 한 번 급등합니다. 이렇게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보복 조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중국이 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생각이 됐는데, 그동안 유예 없다, 예외 없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격 관세를 유예 조치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국제금리가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보고 덜컥 놀란 거죠. 약점인 거죠. 국채금리 급등 현상에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주가가 많이 조정됐었습니다. 상호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엄청나게 조정됐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관세 유예, 나 분명히 주식 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관세 유예. 근데 관세 유예를 발표하는 것은 참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 주가 조작범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격 관세를 유예한 배경에는 분명 방금 보여드렸던 국채금리의 급등이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그게 왜 경제주체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를 또 자극시킵니다. 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소위 대출금리가 치솟아요. 가뜩이나 금리 높다라고 생각하던 경제주체가 이 시중금리가 급등하면 부담해야 될 상환 부담이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떡을 뒤집는 트럼프는 유독 국채 금리 상승이 두려웠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 호떡을 뒤집을까? 제가 AI에 부탁을 했더니 금방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뒤집어 놓을까?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는데,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펼치는데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행보로서 뭐를 활용합니까?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을 활용합니다. 주로 IRA, 칩스법이 바이든의 상징물과 같은 그런 법안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은 법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성격상 바이든의 어떤 전략 자체가 뒤집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중국을 배제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읽어나갈 수 있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라는 인물은 관세 전쟁을 펼친다. 관세는 법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무역전쟁을 펼친다 하더라도 사원급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부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부서장님한테 보고하고 임원한테 보고하고 사장까지 결재가 난 다음에야 그 전쟁을 펼칠 수 있지만, 이 관세 전쟁은 트럼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상 원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대반전시키는, 관세를 전격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한, 물론 그것마저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는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관세 전쟁 펼쳐나가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금리 상승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 상승이 왜 두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자에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25년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21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자 규모가 컸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제외해놓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도 재정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 이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재정적자를 안고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출 추이를 보십시오. 그런데 유독 이자 부문의 전망치가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자 비용이 부담된다. 왜? 계속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부채 의존을 하고 그러려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자 비용 부담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요. 왜? 높은 금리 때문이죠. 이 높은 금리 속에서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니까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지금 보세요. 이자 비용 부담이
디펜스, 미국의 방위비 지출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이자 비용 지출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중간선거 이기는 거예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재정 지출을 더 늘리려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면 국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거 관세 전쟁을 대규모로 이렇게 펼쳐나갔다가는 안 되겠다. 중간선거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섰을 것이고 또 그냥 중국만 패자. 중국하고만 싸우자. 모든 나라들하고 함께 싸우는 방식은 미국이 오히려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이자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놓고 호떡을 뒤집은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국채금리 변동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리스크 오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호관세와 같은 혹은 그 밖에 여러 무역전쟁의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 같아. 불확실성이 커져요. 위험이 커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인식한 위험도가 커지는 겁니다.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위험을 내가 짊어지고 싶어요?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요? 위험을 회피하고 싶겠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던지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올 때 통상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겨 놓는 방식을 취하죠. 근데 안전자산 하면 대표격이 뭐예요?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인데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통상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면 늘 국채로 전환하다 보니까 국채를 매수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미 국채 금리도 같이 급락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떨어지는데 미 국채 금리는 치솟는 이상한 현상이 야기된 겁니다. 이상한 국채 금리의 변동이에요. 리스크 오프라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번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국채 금리 변동이 나타났을까? 그 이유에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시피 중국이 매각했나? 아니다. 일본이 매각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결국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각하거나 혹은 일본이 국채를 대량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굴복시킨 게 아닌가. 미 국채 값을 폭락시키면서 다른 말로 미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들면서 트럼프를 굴복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폭스뉴스 기자 찰스 가스파리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산운용사에 따르면 어젯밤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한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고 한다. 이 매도는 채권 시장을 뒤흔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일시 중단하도록 압박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편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의 투자전략 책임자죠. 기타무라 케니치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국채를 팔고 있을 수 있다. 둘 다 뭡니까? 어디서 들은 거고요. 들은 것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말이에요. 설이라는 거죠. 설. 일본 매각설, 중국 매각설, 설이지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뭐라고 규명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 매각했다.
중국이 매각했다, 혹은 중국이 매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시장에서 먼저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싸우지는 말자,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취하냐면, 일본 매각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세계 주요국 중에 미국 국채를 보유한 보유국 순위를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두 번째로 높은 국채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든 중국이든 1, 2위 미 국채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국채 매각을 단행하면, 그러면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액을 줄여왔어요. 역시 줄여오는 결과가 초래됐다 하더라도 역시 2월, 3월, 4월 이런 통계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매각이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추정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추세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해 오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미국의 최대 국채 보유국이 된 거죠. 역시 영국은 꾸준히 미 국채를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주로 미 국채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중국은 팔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팔고 있고 다른 유러피언 국가나 나머지 국가들이 그걸 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지금까지도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은 미 국채 보유국이기 때문에 둘 다 매각설이 돌 수 있고 또 타당한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를 지켜보고 또 관세전쟁의 경과 속에서 계속 어떤 입장이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입장이었어요. 협상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매각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매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추세적으로도 매각해 왔고, 그리고 그 매각 자체가 국채금리를 급등시키고 그게 하나의 카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가 맞다라고 가정하면 중국이 매각했다, 혹은 중국이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설 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누기보다 어떤 경과에서, 거시경제적인 배경하에서 국채값이 이상하게 폭락했는지 그걸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가 변동하게 된 그 배경 첫 번째는 펀더멘털 요인입니다. 물가와 또 미국의 재정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어요. 경제 주체들이 관세 전쟁 펼치다 보면 물가가 오를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폭발했어요.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인 거죠. 앞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 혹은 물가가 이렇게 치솟다 보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될지도 몰라 하는 경제 주체들의 생각이 국채금리를,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 인하 어려우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재정적자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만 오른 게 아니라 TGA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정적자가 심각해요. 이러다가 미국이 과연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까? 국채 발행을 더 늘려요. 그럼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죠. 재정 적자인 거예요. 왜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부메랑이 돼서 충격을 같이 맞는다. 미국이 전쟁을 걸면 다른 나라가 그것을 굴복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대응하는 나라들이 있다. 어쨌든 미국 경제도 중국에게 공격을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공격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물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 경제의 경제 활동이 좀 수축되겠다. 견조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그럼 아무래도 법인세든 소비세든 덜 거치겠다. 덜 거치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물가에 대한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값이 반영된 국채 금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펀더멘털 차원에서의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 판단하기 이르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어렵다. 3월 FOMC 때 얘기했어요. 또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관세가 어떻게 지속되고 관세의 수준이 얼마고 얼마나 큰 범위로 관세가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런 스탠스였었습니다. 근데 스탠스가 바뀌었죠. 상호관세 발표하고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율 인상폭이 상당히 크다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상호관세는 고물가와 저성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고물가 저성장을 불러온다라는 파월의 해석도 많은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의 마음도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재정 적자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 발행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호관세 발표 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국채 금리를 변동시킨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배경은 뭘까요? 테크니컬하게 어쨌든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진콜이라고 하죠. 추가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그럼 추가 증거금 요구, 마진콜에 직면했을 때 은행들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요. 주가가 조정돼요. 그럼 주가가 조정될 때마다 소위 물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니까 물타기를 하자. 물타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가지고 있던 국채라도 매도하고 주식을 사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고 국채 매도세는 결과적으로 국채 가격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국채 금리가 치솟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포지션 청산입니다. 국채 금리 변동의 배경은 한 가지가 바로 포지션 청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변동하게 된 세 번째 배경은 미국 달러화 자산의 지위가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마치 이렇게 관세 전쟁을 펼치면 미국 경제를 더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도 같이 둔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행태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 국채를 사란 말입니까? 미 달러화 자산을 굳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안전한 것인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 두 개를 보여드리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자국을 이렇게 막 갉아먹는 모습이에요. 반면 보신 것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 아니냐. 오히려 중국은 대응할 만한 카드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히토리 공급도 차단하고 뭐 미국 국채 매각도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금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미국 국채니까 이것은 무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행보를 고려했을 때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 달러화 자산의 지위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물론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는 행위는 나머지 남은 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채를 대량 매각해요. 100개를 들고 있다. 그중에 20개를 매각해요. 그럼 나머지 80개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비유컨대 벌이 침을 쏘아서 공격하는 것에 비유될 만해요. 침을 쏘고 난 이 벌은 어때요? 자기도 죽을 수 있겠죠. 그런 어려운 공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격화되는 양상 속에서는 막판에는 그런 조치라도 꺼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미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의사결정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역시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 뭐 중국이 매각했다, 일본이 매각했다, 그것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적 여건 하에서 국채 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행보가 정말 이랬듯 저랬듯 밤사이에 어떤 발표를 할지, 어떤 트윗을 날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고 트럼프가 꿈에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불안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기초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영상만으로는 어려운 그 이상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주 또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의를 다 답변 드리고도 있죠. 또 매월 한 차례씩 월간 특강,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